안녕하십니까. 시인과 언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자효입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3월 31일로 제44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의 임기를 끝냈습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할 때가 코로나 통제가 풀렸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이 활화산처럼 분출해 오는 시기가 돼가지고 제 임기 2년간은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 행사뿐이 아니라 해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척 바쁜 2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저의 문학도 되돌아보고 이제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중앙일보에 시조가 있는 아침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처음에 이제 연재를 시작할 때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대단한 지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조입니다. 엄청난 그런 문화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것이 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스스로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연재를 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우리는 800년의 전통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선배들의 작품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현대인의 작품을 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확인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시도는 중앙일보 시조가 있는 아침이 처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참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고시조를 훨씬 좋아해요. 현대시조보다도.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시조의 이 리듬, 흐름, 그리고 시조의 세계가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 체질 속에 녹아 들어와 가지고 한국인의 기본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재를 하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좀 대호각성해서 더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 이런 어떤 각성을 이 연재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고시조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이 그 리듬이라든지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육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좀 시간을 갖고 제 스스로도 추스리면서 시조에 좀 더 애정을 쏟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인이 먼저 됐어요. 1968년에 신화일보 신춘문예에 그 이제 시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를 미당 서정주 선생이 하셨는데 같은 해 68년에 불교신문 거기에서 학예 현상 모집이 있었어요. 그 신춘문예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는 시조가 당선을 했어요. 그때 심사를 초정 김상옥 선생이 하셨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초정 선생을 처음으로 제가 뵀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시와 시조가 함께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니던 서울사대에 당시 이대에 계시던 월화 이태혁 선생이 특강을 나오셨어요. 저는 불어교육과입니다. 도강을 했죠. 저희 다닐 때 서울사대 문학회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매주 합평회를 했었는데 제가 합평회용으로 낸 작품을 그 당시 사대문학회장이 수업 시간에 월화 선생한테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더니 제 작품에 대한 강평으로 그날 시정문학개론 강의를 끝내시고 추천해 줄까 하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내시던 시조문학의 초회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초회 추천을 받고 나니까 완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시조문학은 부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2학년 때 군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2회 추천이 되고 3회 세 번째 작품이 추천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또 그걸 2회로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완료를 못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 말년에 좀 시간이 날 때쯤 해서 작품을 써서 보냈더니 선생님께서 네 번째 보낸 작품을 3회 천료 작품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2년에 시조문학에 이제 4회 추천 완료가 됐죠. 근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그 이제 시조문학사를 정리를 하실 때 현대 시인들도 이제 저 같은 젊은 시인들도 포함을 시켰는데 저의 등단 연도를 70년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이거 천료 작품인데 이게 2회가 2번 됐구나. 근데 부정기적으로 막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작품이 추천됐던 70년을 저의 그 등단 연도로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만 그냥 해볼 따름이죠. 대학 4학년 때 KBS 기자로 입사를 하면서 기자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 직업으로서의 이제 기자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과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이 아주 닮았어요. 말하자면은 현실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기자는 사안을 대합니다. 또 시인도 그 현실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 소재를 채택을 하죠. 그리고 또 저는 특히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굉장히 압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골수만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시를 쓴 것이 제가 기사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과 기자는 상당히 닮았다. 그리고 시인이 하는 작업과 기자가 기사를 쓰는 작업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상 선생님이 이분도 이제 평생 언론인을 하시면서 시를 쓰신 분인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인은 원래적으로 언론인이다. 저는 선생님의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와 그리고 이 기사, 시인과 언론인이 제 속에서 말하자면 화해를 해가지고 함께 상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국어 국정교과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조가 실려 있었어요. 고시조와 현대시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국어 시간에 시조도 배우고 자유시도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시를 쓰고 시조를 쓰는 것이. 저는 1963년 진해군항제에서 고등부 장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유시로서 이제 시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써서 장문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66년에 진해군항제에 그때는 개인 자격으로 갔죠. 일반부 장원이 제가 됐는데 그때 심사하신 분 중에 하나의 서걸 선생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조를 낸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어. 그런데 뭐 장원이야. 그랬다가 이제 제가 68년에 작품 활동을 본격화할 때 시와 시조가 함께 신춘문예에 시는 입선을 하고 시조는 당선을 하고 그런 길을 걸었죠. 저로서는 그 시와 시조를 쓰는 것이 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속에는 같은 것인데 시조를 쓸 때는 그러나 이제 정형률을 엄격하게 생각을 하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시인으로서 당연히 한국의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애에는 자유시와 그 정형시 시조로서의 시인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언론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로서는 상당히 객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또 요즘 와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서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지구의 대자연의 흐름이라는 큰 힘이 있겠지만 또 인간이 또 잘못해가지고 자초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비판 또는 전쟁 어떻게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것은 전 지구인이 함께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전 인류의 양심으로 분노하고 질타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시인들은 시의 힘으로서 해야 됩니다. 시는 굉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그런 자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타, 그리고 반성, 이런 것들이 시로서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야 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종교적인 색채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집안에 불단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사업에 상당히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금정산에 서남사라는 유서 깊은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시주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서남사 인근에 아버지가 땅을 사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에 모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워낙이 그 불교의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서남사 범정 소리가 들리는 곳에 아버지를 모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지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때가 여름 방학 때인데 저는 뭐 가정교사를 하느라고 집에 못 가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심장을 많이 앓으셨는데 병이 깊어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절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신심이 깊은 불교 집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 불교와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 불교적인 상상력, 또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그 개성의 세계, 거기에서 많이 지금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제 인생을 추스르는 그런 기둥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기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들 5명은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불교와 기독교가 아주 사이좋게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시집을 32살 때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신작 시집이 20권, 시선집이 4권, 그래서 시집으로 24권인데 저의 그 시집을 연대손으로 쭉 놓고 보면은 제가 살아온 생애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시로 쓴 자서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젊은 시절에서부터 오늘날 노년에 이른 저의 모습까지 이렇게 이제 저의 한 생애를 쭉 저희 시집으로서 관통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20권 가운데 이제 5권이 시조집인데 신작 시조집이 3권이고 그리고 시조 선집이 2권이죠. 그 외 시집에도 자유시하고 시조하고 혼재해 있는 시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침 시집을 낼 때 자유시만으로 한 권이 되면은 자유시만으로도 냈지만은 시조로서 한 권이 되면은 또 시조로서 묶어내기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어중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릴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묶어서 냈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 시간의 길이 신작 시집도 자유시와 시조가 혼재돼 있어요. 1부가 자유시고 2부가 시조인데 그 앞에 나온 포옹은 1부가 시조고 2부가 자유시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재작년에 포옹을 낼 때는 시조집을 내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작품이 모자라요. 그럼 좀 기다릴까 했는데 자유시가 또 상당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묶어놓으면 한 권이 충분히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쓴 거기 때문에 시조가 되건 시가 되건 세 개가
아주 닮았어요. 작품 양이 시조가 많았기 때문에 제 1부를 시조 편으로 하고 제 2부를 자유시 편으로 했는데 평이 괜찮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장석주 씨도 보니까 시조하고 시조는 저처럼 나누지 않고 막 혼재를 해서 시집을 엮어내는 것도 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낼 때는 사실은 자유시만 가지고 묶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자유시만 가지고 또 조금 모자라요. 좀 기다릴까 했는데 시조가 또 있어요. 충분히 시집 한 권이 되겠다 해서 이번엔 1부를 자유시 편으로 하고 2부를 시조 편으로 해서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발표한 시조집, 일반 자유시를 쓴 시집까지 포함해가지고 저의 생애의 연백이다. 제가 살아온 시대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생물학자 최재천 선생이 제 작품 중에서 글이를 여러 군데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최 선생님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제가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연결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근데 최 선생님은 생태적인 의미에서 제 이 작품을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저는 감사해하고 있는데 공천문학상 수상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해 도는 별을 태양은 버리지 않고 그 별을 향해 도는 작은 별도 버리지 않는 그만한 글이 있어야 끝이 없는 그리움.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중심을 향해서 돌면은 원형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와 다른 행성처럼 원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간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 영혼의 시간이에요. 모든 행성들은 지금 딱 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두고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 우주의 질서가 형성이 된 것인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이것보다도 조금만 더 멀어지면은 지구는 저 우주의 무한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또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이보다 조금 더 짧았다고 하면은 지구는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적절한 거리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듯이 인간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를 넘어서면은 남과 남입니다. 그죠? 또 너무 가까워 버리면은 불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생화. 폐가 담장 밑 야생화가 피었다. 그것도 그늘진 곳 새하얗게 내민 얼굴. 이곳서 종신서원한 그 고독이 슬프다. 제가 여행했을 때 그 야생화가 담장 밑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그곳에서 그 야생화는 살다가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종신서원을 한 어떤 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아끼고 있습니다만 독자들은 거리를 좋아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독자가 좋아하는 건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정형률을 지킵니다. 또 저의 그 스승이신 그 초정 선생이나 월화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정형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갖고 있는 정형률을 지켜야 시조가 그야말로 소중한 것이 된다. 제가 프랑스 있을 때 보니까
물론 유럽도 그 소네트라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경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하이쿠와 단가예요. 하이쿠는 575 아닙니까? 575니까 17자, 단가는 57577이니까 아주 짧은 시 형태인데 이것이 그 저펜 웨이브가 시작이 된 것이 유럽의 그 고호 이때부터 이미 그 일본풍이 그 유럽에서 상당히 그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히 일본의 그 전통시 하이쿠와 단가 여기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꽂혔어요. 그래서 그 에즈라 파운드 같은 사람은 영어로 단가를 썼고 프랑스 사람들이 하이쿠 단가를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하이쿠와 단가를 쓰느냐? 유럽 시와는 다른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정형성과 아주 압축된 그런 시 형태 거기에서 말하자면 동양의 아름다움, 좁게는 일본의 아름다움을 서양 사람들이 느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조의 정형성은 시조의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조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 결정체가 단시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단시조를 많이 쓰죠. 이 단시조라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 무대에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연시조가 된다거나 또는 뭐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면은 구분을 못해요. 그 서양 사람들은 번역을 했을 때 앞으로 시조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단시조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시조도 씁니다만은 주로 이제 단시조를 쓰게 되고 그 외의 경우는 보통 자유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시조를 쓸 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형률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이쿠와 단가가 이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조가 오히려 진출하기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한국 시인협회가 프랑스 시인협회하고 그 지난해에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한국 시인들의 시가 그동안 한 50여 편 프랑스에 소개가 됐고 프랑스 시인들의 시가 또 한국에 한 50여 편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시인협회 기관지 한국시인의 시기 위해서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 한 20여 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은 제목이 하이쿠풍으로 하이쿠 쓰듯이 불어로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쿠는 짧으니까 여러 편을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단가를 생각하며 제목이 그러면서 단가풍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한국의 시인으로서 좀 질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의 작품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의 하이쿠와 단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쿠와 단가는 이미 이렇게 세계문학이 벌써 돼버렸습니다. 그 익숙한 그 하이쿠와 단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오히려 무기로 해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시조가 좀 활발하게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문학으로서 그야말로 K문학이죠. K문학의 대표 주자로서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시가 조금 퇴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소설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상으로 지금 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K문학의 대표 주자로서 내세울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7, 800년 된 장르를 현대 시인들도 함께 쓰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K문학의 대표 주자로 시조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일단 한국 시협이 프랑스 시협하고 하고 있는 이 협력 관계에서도 시조 작품들을 소개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시조 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이 이것이 한국 문학이구나, 한국 시구나 하는 것을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단시조가 앞으로 그 K문학으로서 K문학의 대표 선수로서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시조는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시조를 쓸 때 그야말로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 포근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익숙한 리듬이 뭡니까?
명사에 조사 하나 붙으면 석자 넉자가 되는 많은 한국어의 단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리듬을 지키면서 쓰는 것이 시조 아니겠습니까? 시조는 제 문학의 고향이에요. 물론 다른 장르도 많이 쓰고 제가 어쩌면은 산문을 주로 쓰는 작가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세계 속에 살든지 시조는 제가 가장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시조 시인들 만나면 반가워요. 동료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런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예, 저는 한국의 시인 된 자는 마땅히 시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인으로서 시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시가 있는데, 한국의 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전통시가 굉장히 강해요. 하이쿠와 단가가 오히려 그 자유시보다도 더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랑인 줄 알았더니 부정맥 이런 제목으로 된 시집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이쿠를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인용한 그 작품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생각이 그게 아니라 부정맥이더라 이거지. 이게 이제 노인이 겪는 어떤 그런 애환이라 할까 그것을 좀 해학적으로 이제 쓴 그런 작품들인데 하이쿠 시집이 베스트셀러고 이것을 한국에서 번역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쿠집이에요. 이것이 하이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야말로 한국인 시인뿐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시조를 써야 한다. 다 시조를 써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지금 이번에 나온 시집이 5번째인가 지금 그렇다는데 그것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인들은 모두 시조를 써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조를 쓰고 같이 감상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자부심을 위해서나 기여한 때다라고 봅니다. 참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인이 독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고요. 책을 통해서 또는 활자를 통해서뿐이 아니라 시가 애초에는 낭송으로 소리로 전해졌거든요. 노래로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로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시의 본령은 낭송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훌륭한 시인들이라든가 또는 독자라든가 또는 시 낭송가들의 시조 낭송도 앞으로 널리 좀 불려지고 우리 한국의 노래 K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활자뿐이 아니라 소리로서도 많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